주가를 보실 때 일론 머스크의 타임라인은 믿지 말아라. 한 항상 번도 시간 늦는다. 약속은 지킨 적 없다. 언제까지 무엇이 될 거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는 틀렸지만 그 왓은 지켜졌다.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6월 달에 있었던 주총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챕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테슬라 역사의 뉴 챕터, 즉 책으로 치면 하나의 장이죠. 하나의 뉴 챕터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뉴 북을 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로서의 역사의 테슬라는 전기차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전기차를 버리는 건 아닙니다만 무게 중심이 전기차에 있지 않고 우리는 AI 기업으로 전환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테슬라가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사명은 자동차를 많이 팔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의 사명이 뭐냐면 지속 가능한 세계로 전환을 가속화시킨다. 이게 테슬라의 미션입니다. 모든 기업마다 미션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기엔 에너지 산업도 들어가는 거고 에너지 산업은 지금 막대한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걸 그러냐면 한국에서는 여러분들이 체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하고 유럽 그리고 더 크게는 중국이 재생에너지 부분에서의 성장이 대단히 빠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023년을 통틀어서 그렇고 틀어서 미국에서는 새로 만들어진 에너지원으로 볼 때 가스와 화석연료를 다 합친 것보다 솔라와 태양광과 풍력이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그건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그러니까 유럽은 이미 앞섰고요. 그러니까 이 플로어가 그러니까 전기차로의 전원도 중요한 거거든. 플로어가 누가 지금 크냐? 지금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못 느끼지만 여러분 AI 시대에 지금 뭐 에너지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예를 들면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다 어디에 가입돼 있습니까? RE100. 2030년까지 모두 다 그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약속해놨어요. 예.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는 시장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 태양광과 이 풍력은 반드시 ESS라는 에너지 이 세이빙 시스템이라고 하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테슬라의 메가팩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 2분기 때 1분기 대비 무려 100% 2배로 성장하는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이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여기에도 AI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 AI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 시청자분들이 전 궁금하실 거라 생각하는 게 제가 그 관점에서 테슬라가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 하반기에 우리한테는 전기차로 이렇게 폭주를 했었잖아요. 네. 그 주가가 막 올라가고 그때만 해외 주식 처음 하시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지금 일단 현재 테슬라 주가 추이는 어떤지. 지금 주가 추이가 지금 뭐 어제자 같은 경우 이제 191달러까지 내려갔는데요. 저는 제 책에도 쓰고 있지만 2024년에 테슬라 주가가 일어나면 그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가는 그러니까 전환기에는 기업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발표했던 7월 달에도 테슬라 주가가 좀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직전에 올라갔다가 내려간 이유가 뭐냐면 항상 우리는 항상 여러분 주식시장은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있습니다. 분리해서 봐야 돼요. 개인 투자자가 바라보는 기업의 평가 기준과 기관 투자가가 바라보는 평가 기준이 다른데 왜 다르냐면 기관 투자자의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는 올해 실적으로 자기의 연봉이 결정이 됩니다. 상여금이.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올해 이 회사가 주가가 안 오를 것 같으면은 매도를 하는 거죠. 가차없이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흔히 말하는 매출 총이익, 그로스 마진이라고 얘기하죠. 총 매출량에서 총 생산 비용을 뺀, 그러니까 운영 비용 빼고요. 그러니까 이걸 뺀 그로스 마진이라는 총 매출 이익률에서 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만든 재무제표에는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는 9억 달러 정도 되는 CO2 크레딧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배기가스 배출권이에요. 탄소 배출권. 탄소 배출권. 유럽에서는 여러분 모닝도 탄소 배출권을 사야지 팔 수 있습니다. 모닝 차도요. 네, 그렇죠. 모닝 그 작은 차도 그러면은 뭐 소나타 팔려면 제네시스 팔려면 엄청난 탄소 배출권을 테슬라로부터 현대도 사야 돼요. 또는 현대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다 전기차를 꾸역꾸역 팔려고 하는 거죠. 전기차를 팔면은 거기에 제네시스를 한 대 더 내연기관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와 함께 들어가는데 만약에 내연기관을 전기차보다 더 팔면은 요 부분 나머지는 테슬라에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가오는 것을 9억 달러라 했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9천억 거의 1조잖아요. 1조인데 월가에 있는 기관 투자자는 그 돈은 뺍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상적인 비즈니스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제도적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에서 매출에서 빼버려요. 근데 이거는 수익률이 100%거든요. 저 어마어마하던데요. 규모가. 예, 예. 규모는 어마어마한데 테슬라는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니까 9억 달러, 분기에 9억 달러가 났다라는 것은 1조가 났다라는 것은 그냥 수익률 100%잖아요. 근데 이걸 빼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빼버리면 지난 분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이버 트럭과 4680 배터리라는 걸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했어요. 올해 12월에 손익분기점이 넘어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아까 말했던 이자율이 높은 상황에서 자동차 가격을 중국 자동차국도 경쟁하기 위해서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매출 가격이 내려가니까 여기에서 비용을 내리지 않으면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떨어져 왔어요. 근데 테슬라도 한 번도 분기에 빼놓지 않고 비용을 내려왔어요. 이것이 이제 혁신하는 기업인데 비용을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의 하락폭이 더 컸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은 좁아질 수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런데 여기다가 사이버 트럭과 4680 배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여기에는 아직까지 손익분기점이 넘지 못했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말까지 흔히 말하는 턴어라운드, 저점을 통과하지 못했다. 2분기에는 그래도 1분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기관 투자자 보기에는 2분기도 저점이 그러니까 하락을 한 거잖아요. 매출 총이익률이. 아 그러면 3분기하고 4분기에는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 아 그럼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는 매도하자라고 이익 실현을 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 240달러까지 가고 있었으니까 매도를 하면서 이익을 실현하면 올해 나는 기관 투자자 입장과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나 올해 보너스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을 포트폴리오상 그렇다고 테슬라 주식을 다 팔지는 않습니다. 그쵸. 일부는 남겨놓죠. 이건 장기 투자용이고 운영하는 주식이 있는 거거든요. 이 운영하는 주식은 끊임없이 차익 실현을 합니다.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매도량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내려갔다라는 거고요. 테슬라 주가가 올해 올라간다라면 이거는 펀다멘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벤트에 의해서 올해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떤 이벤트가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있는 로보택시 공개,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컨셉트카가 나오는 거고 일부 도시에서 2025년 몇 월 며칠부터 시험 주행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할 텐데 아하 사람들 보고 저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매력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단기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언제쯤 발표할 거예요. 드디어 사이버 트럭과 4680 배터리에서 손익분기점을 넘겼다는 소식이 나올 때 주가가 이벤트성으로 반등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차가 공개될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2월쯤에 이쯤에도 반등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FSD가 지금 12.5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12.5가 중국에서 지금 허가를 신청해 놓은 상태고 유럽에서 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이것이 2026년에 허가가 될 수도 있고 2025년에 허가가 될 수도 있고 2024년 하반기에도 허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허가가 나올 경우에 특히 지금 상하이에서 제한된 도로에서 테슬라의 FSD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FSD는 지금 북미 지역에서만 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되는 것은 오토파일럿과 FSD는 다른 건데 한국은 오토파일럿만 되고 있는 거고요. FSD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율주행인데 이것이 만약에 중국에서 올해 상하이시에서만이라도 전면적으로 허가를 받는다면 주가는 뛸 겁니다. 근데 이것은 펀다멘탈과 관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펀다멘탈과 관련되려면 AI 기업이라고 선언했잖아요. AI 매출이 재무제표에 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지금 여러 개 사업들이 나왔잖아요. 로보택시도 있고 사이버 트럭도 있고. 근데 이런 테슬라 주요 사업들 한번 요건 조금 간략하게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선은 테슬라의 자동차 산업이 가장 크고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2022년 1분기, 2분기 때는 자동차 매출의 전체 매출의 91%, 92%까지 갔었어요. 그리고 1분기 때 2024년 1분기 때는 이것이 81%로 줄었고요. 그리고 이번 2분기 발표 때 79%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매출이 아직까지도 그래도 80%는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매출 중심 구조고 이 20% 중에 10%가 에너지에서 나왔고요. 메가팩이라는 데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10%가 서비스에서 나옵니다. 서비스 중에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면 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슈퍼 차저라는 네트워크, 그러니까 충전소죠. 테슬라는 충전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히 북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거의 표준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현대차도 이제는 테슬라 충전소 가서 쓸 수 있고 그러면 전기를 팔아서도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소에서 돈을 벌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에는 자동차 보험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하고 있어서 이 보험 매출도 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로 지금 매출을 벌고 있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 테슬라는 지금 스스로는 흔히 말하는 레벨 3에 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공식적으로는 레벨 2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수치. 자율주행 수치죠. 레벨 3부터는 여러분 외워두셔야 될 것은 사고가 나면은
차량을 만든 회사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엄청 큰 부담이네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이 그렇죠. 그러려면 보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레벨 3를 갖다가 로보택시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레벨 3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비가 와서는 안 되고 눈이 와서는 안 되고 어두워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100km 이상 달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그거 외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자기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지지만 눈 오는 때 자율주행하면 사고 나면 자기네 책임지지 않는 거고 비 올 때 해가 진 다음에 요럴 때는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 이슈가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사계절이 있는 한국에서는 안 되겠네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진정한 의미에서 레벨 3는 그런 조건 없이 가능해져야 되는 거고 테슬라는 지금 FSD는 조건 없이 그런 걸 12.5 같은 경우 구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보험회사까지 앞뒤에 두고 있는 요 정도의 사업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어디에도 재무제표상으로는 AI 매출이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AI 매출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실은 미국에 있긴 있어요. 근데 거기 기타 매출로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FSD가 지금 원래는 199달러 하다가 매달 FSD를 하려면 미국에서 매달 99달러를 내야 돼요. FSD가 뭔지도 한번 짚어주세요. FSD는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뜻인데 하여튼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예요. 그래서 지금은 슈퍼바이즈드라는 단어가 앞에 있습니다. 그건 감독이에요. 즉 인간이 계속 핸들을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핸들을 딴 데 보거나 지금 심지어는 선글라스를 껴도 경고등이 나와요. 핸들 보고 있으라고 빨리. 그리고 이것이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으로 가는 것을 지금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것은 12. 지금 FSD 버전이 12가 있는데요. 12.5까지 지금 버전이 나왔는데 13부터는 지금 테슬라의 목표는 언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라는 것은 제가 핸들에다가 눈을 떼도 됩니다. 이것이 레벨 3죠. 이 레벨 3를 내년에는 실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그러면 나 출퇴근할 때 앉아가지고 회사 가자 그러면 회사 가는 거예요. 집에 가자 그럼 집에 가는 거고 약속 갈 때도 약속 장소 가는 것도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법으로 허가가 돼야 되지만 이거는 아직 법적으로 허가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FSD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자율주행은 제도적으로 법적인 허가가 되게 중요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쓸데없이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서먼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SUMMON 서먼 기능이 뭐냐면 스마트 서먼 뭐 또는 ASS Actually 스마트 서먼이라고 테슬라는 이름 붙이고 있는데 제가 현대백화점 앞에 갔는데 주차장 줄이 너무 길어. 어떡해요? 차에 내리면서 나 1시간만 저기 쇼핑하고 올 테니까 요 주위 돌다가 1시간 뒤에 내 앞으로 와. 돌고 있어. 이렇게. 또는 산책을 가거나 운동을 가면서 공원 입구에서 나 저 반대편으로 걸어갈 테니까 너 그리 와. 또는 지리산을 여러분 등산하실 때 나 이쪽 봉으로 올라가서 내려올 때는 저쪽으로 내려올 테니까 너 알아서 거기 가 있어.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 서먼 기능이 있고 이것이 지금 테슬라에게 12.5의 버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런 버전들이 이제 있는 것이 이제 FSD라고 볼 수가 있고요. FSD 버전에서도 여러분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것은 10일까지는 엔드 투 엔드 AI 즉 끝과 끝 종단간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종단간 AI가 아니었어요. 근데 10위부터 종단간 AI가 되면서 사실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퍼포먼스가. 어떤 게 다른 점이에요? 종단간이라는 건 뭐냐면 자율주행을 보면 특히 이제 구글의 웨이모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레이다나 라이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다하고 라이다는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전파예요. 이 레이저를 그러니까 하나는 이 라디오 음파를 쏘는 거고 하나는 레이저를 써가지고 앞차와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앞차와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죠. 이런 건데 테슬라는 그것이 없이 비전 온리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비전이라는 건 카메라만 쓴다는 거고 컴퓨터 비전이 라는 것은 AI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 시각을 대신하는 걸 우리가 비전이라고 합니다. AI에서. 그래서 테슬라는 카메라만으로 작동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카메라가 이제 주변을 살피는 건 AI가 했어요. 그걸 비전 AI라는 거라고 쓰는데 그래서 앞차의 거리라든지 지금 신호등이 자동차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든지 파란불이라든지 옆에 자전거가 있다든지 갑자기 축구공이 뛰어나온다든지 갑자기 강아지가 뛰어간다든지 이런 거를 판독하는 것 이런 것을 이제 AI 기능이 했던 거고요. 그런데 뒤에는 여러분 AI가 아니에요. 모든 심지어는 웨이모도 다 인간이 코딩을 한 거예요. 인간이 다 코딩을 해서 빨간불일 때는 멈춰. 강아지가 뛰어나오면 멈춰. 그리고 파란불일 때는 달리고 앞차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해라고 해서 룰 베이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규칙을 입력을 다 한 겁니다. 또는 영어로 휴레스틱 코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30만 줄에 달했다 그래요. 이거를 다 삭제하고 지금까지 찍었던 카메라를 다 주면서 신경망에 이걸 가지고 네가 규칙을 찾아내. 너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여러분 AI하고 전통 프로그램 우리가 개발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은 인간의 눈은 두 개야라고 코는 하나라고 우리가 규칙을 집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AI는 뭐냐면 머신러닝이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막 집어였더니 AI가 알게 된 거. 인간의 눈은 두 개구나.
코는 하나구나. 아, 좌회전에서는 일단 멈춤하고서 앞에 차량을 보고서 좌회전하는 거구나. 비보호 좌회전일 경우 우회전할 때도 규칙이 바뀌어 사람들이 보니까 일단 멈추고 올라가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가 인간이 운전하는 것에 데이터를 보면서 모방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 룰을 AI로 대체한 것. 그래서 AND 여기도 AND고 AI고 원래도 있었던 AND 여기도 AI. 끝과 끝이 다 AI. 하지만 여러분 AI와 AI가 끝구란 건 테슬라가 처음 갖고 중국의 샤오펑이 최근 5월 달에 그것을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인간이 룰을 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만 주면 이제부터는 학습 속도가 빨라지고 퍼포먼스가 좋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도 일화가 있어요. 재밌는 일화가 뭐냐면 여러분 회전교차로가 미국 가면 많습니다. 한국도 지역 가면 회전교차로가 있잖아요. 회전교차로의 여러분 교통수칙은 뭐냐면 일단 정지예요. 정지한 다음에 앞에 들어오는 차들이 없으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회전교차로 운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멀리서 볼 때도 안 들어오는데 제가 일단 멈춤을 왜 해요? 그냥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건 교통 사실은 신호를 위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12.0으로 하니까 얘가 10일까지는 항상 멈췄었어요. 테슬라는. 차가 오든 안 오든. 그러고 들어갔는데 12부터는 쑥 들어간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요? 인간을 모방한 거죠. 이런 거 이제 고치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운전에 있어서 룰을 인간이 하던 운전 습관을 그대로 모방하기 시작한 것이 12부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의 FSD 즉 자율주행 기술은 2024년 2월 초부터 FSD 12.1이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던 지금부터 대단히 좋아지고 있다. 작년까지는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뻥을 많이 쳤죠. 뭐 자율주행 언제는 될 거다, 언제 될 거다. 일론 머스크가 시간 약속 지킨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뭐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자율주행이 지금 대단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 사실 월가에 있는 사람들도 자율주행을 기관 투자자들도 자기 테슬라에 있는 차량이 있으니까 체험해 보잖아요. 이거 좋아졌구나. 이거 시장성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를 좀 부양하는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 기술이 로보택시라든지 아니면 사이버트럭 같은 곳에도 반영이 돼서 나중에 이제 뭔가 돈을 벌어온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버트럭은 지금까지 FSD를 못 썼어요. 차가 크기 때문에 12.5에서 8월 중순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사이버트럭에서도 FSD를 쓸 수 있고요.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완전히 사람이 없이 혼자 운전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웨이모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구글 알파벳의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곧 텍사스의 오스틴에서 이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돈을 벌어오는 건데요. 여기에는 저는 로보택시가 돈 많이 벌어올 것 같다. 예를 들면은 캐시 우드 같은 이 돈나무 언니 같은 경우에는 이 돈으로 테슬라의 주식이 지금보다 뭐 100배 뛸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요? 예, 요즘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한 2030년에는 뛸 수 있다고 하지만 로보택시는 2030년에도 될까 말까가 될 수가 있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성장해야지만 사회적으로도 합의돼야 되죠. 우리 여러분 타다 금지법을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뉴욕에서 로보택시 왕창하겠다 테슬라가 하면은 아마 뉴욕에 있는 택시 운전사들이 테슬라 차량 한 10대는 불지를 거예요. 사회적 저항이 있을 수 있고 정치인들도 택시 운전사들의 일자리를 뺏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쉽게 결정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인 합의들을 거쳐 나가면서 그리고 법제화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로보택시의 기술이 거의 100% 성장을 했어도 성숙도가 있었어도 자율주행의 완전한 택시까지 오는 건 어려워질 거다. 하지만 FSD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FSD에서 $99 나 구독할래. 최소한 나는 출퇴근 때 편하게 출퇴근하고 싶어.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편하게 출퇴근하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서먼 기능. 좋잖아요. 나 지리산 이쪽으로 올라갈 때 저쪽 설악산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저쪽으로 내려올 때 그쪽으로 와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기능들은 허가가 조금 더 일찍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잡히면 이것이 매달 $99가 잡히는 거니까 리커링 레비뉴라고 하죠. 반복되는 레비뉴를 그러니까 매출을 자동차에서는 지금까지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이례적으로 한번 팔면 끝나는 거죠. 뭐 할부금융에서 매달 얼마씩 이건 반복 매출이라고 볼 수가 없죠. 반복 매출을 자동차 기업이 만든다는 건 서비스 기업으로서 완전히 진화한다라는 거고 이 매출이 테슬라가 지금 에너지 부분에서 10% 나온다는 것처럼 우리 이번에 5% 나왔어. 3% 나왔어. 저는 이것이 빠르면 2026년 정도에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 AI 매출이 재무제표에 찍히는 순간 테슬라의 주가는 대단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귀가 이만해지는 소식 얘기였는데요.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게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 있는 악재, 주변 악재들도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대선이 될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은 저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자기 전기에서 전기를 썼었죠. 아이작슨이 전기를 썼었는데 그 전기에서 지난 대선 때는
지금 현재 대통령을 찍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트럼프를 찍겠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죠. 저는 이건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들은 테슬라 차 사기 싫어질 거거든요. 불매운동처럼. 그렇죠. 불매운동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트럼프를 왜 특히 지금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뭐 이 페이팔을 만들었던 피터 튀리라든지 뭐 호로비츠라든지 대단히 지금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큰 손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게 나서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정치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왜 이익이 되냐면 이들이 그랬던 것은 AI 규제를 풀겠다 그랬어요. 테슬라는 이제 자동차 기업에서 전기차 트럼프가 많이 지원해주고 안 주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보조금 없이도 심지어는 테슬라는 보조금도 원하고 있지 않아요. 보조금 줘가지고 왜 비싼 자동차를 싸게 해주냐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그냥 기술 혁신으로 자동차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보조금 필요 없다. 이제는 내연차랑 경쟁에서도 가격 경쟁력 자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FSD 규제 빨리 풀어주고 FSD 빨리 허가해주고 자꾸 우리한테 시비 거는 도로교통안전국 좀 자꾸 우리 좀 방문 좀 안 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옵티머스도 이제 AI가 들어가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로봇 할 건데 이것도 허가도 빨리 해주고 그러니까 AI에 대한 규제를 트럼프 진영 중에서는 확 낮추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경제적 이익하고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만 이것도 리스크죠. 왜? 트럼프라는 특정 진영을 만약에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삼성전자가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는 대략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막 그 사람 후보 옆에 가가지고 막 피켓팅 들고 하면 선언하고. 그러면 반대편 사람들은 불매운동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리스크를 감행했다는 것은 조금 똘끼도 있지만 너무 경제적 이익을 생각해서 지나친 판단 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가 워낙 스페이스X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이 테슬라도 그렇고 중심 인물이잖아요. 이 혁신들을 이끌어 나왔던 정말로 의미 있는 경영자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스티브 잡스처럼 암에 걸리거나 이러면 주가는 폭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테슬라가 스페이스X가 성장하는 건 맞지만 일론 머스크에 의해서 몰락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장기 투자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항상 주가를 보실 때 일론 머스크의 타임라인은 믿지 말아라. 한 번도 시간 약속은 지킨 적 없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일관성이 있다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타임라인과 함께했던 언제까지 무엇이 될 거라고 했을 때 언제까지는 틀렸지만 그 왓은 지켜졌다. 그래서 항상 1, 2년은 더욱더 늦게 될 거라고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2029년, 2030년이 저는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제가 폭발적 성장기라고 얘기했던 것은 1기 성장이 자동차로 주가가 한번 1000배 갔다라면 2021년도쯤에요. 그러면 이제 2030년쯤에는 AI로 주가가 1000%로 성장할 수 있는 10배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저는 2030년에는 캐시우드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되고 있지만 캐시우드는 로보택시로 가고 있다고 보지만 저는 오히려 옵티머스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왜냐하면 로봇은 우리처럼 사람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정부의 허가가 없어도 공장에 판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테슬라가 이러한 실력도 실력이지만 경제성을 맞출 수 있는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옵티머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옵티머스의 시장 가치가 훨씬 더 로봇택시보다 높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저의 전적으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제 진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30 직장인 분이고 투자금으로 그 월 50만 원 정도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전기차 시장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태어나서 주식을 2023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고 저는 뭐 목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지 않고요. 뭐 한 달에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투자를 하는데 이건 여러분 절대 여러분 똑같이 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쵸. 투자에 대한 나는 이렇게 한다.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건데 저는 주가를 보지 않고 그냥 돈이 생길 때마다 사요. 무슨 마음으로? 연금 넣는다는 마음으로. 적금 든다는 마음으로 하고 저는 근데 그 돈은 저는 어떤 돈만 집어있냐면 2030년 이전에는 필요하지 않는 돈만 집어있습니다. 2030년 이전엔 필요하지 않은 돈. 그게 가장 중요해요 저한테. 왜냐하면 그 이전에 빼면은 제가 왜 거기다 해야 되는지는 동기부여가 안 생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곳에 재무제표를 제가 그래서
테슬라 2019년부터 제가 재무제표를 다시 뜯어보면서 책을 썼거든요. 저는 제가 재무제표 보지 않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는 반드시 봐야 되는 거고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반드시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 보는 두 곳에다 좀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테슬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까지 쓸 정도로 공부해서 제가 사실은 투자하기 위해서 공부한 거고요. 그래서 책까지 쓴 거고 그래서 매달 돈이 생길 때마다 넣고 있고 그래서 저는 테슬라의 주가가 넣고 넣고 있고 안 오르길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싸면 못 사니까.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더 많이 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테슬라의 주가가 안 오르라고 보는데 저는 펀다멘탈은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주가는 펀다멘탈하고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차로서의 테슬라에는 투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시장은 이미 중국 업체에 의해서 추월당하고 있고 추월당하기 직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말이 나쁘진 않다고 보는 것이 비유가 전기차만 있는 거는 피처폰이고 여기에 AI가 들어간 FHD가 들어간 전기차는 스마트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에너지 사업 부분들의 성장성도 대단히 크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FHD를 가지고서 옵티머스 즉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들어가는 시장도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성장과 여기에서의 재무제표의 AI 매출이 적히는 시점은 2025년도 아니고 2026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2025년까지 최대한 2030년까지 필요 없는 돈을 다 테슬라 주식에 거의 몰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멘트가 정말 인상적인 게 몇 년도까지 안 쓸 돈을 투자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좀 신선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사실 이 시장과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크시면 주가가 오르는 게 아쉬울 정도일까? 나에겐 그런 기업 하나 있는가? 이런 생각하게 됐거든요. 포트폴리오는 구성을 하셔야죠. 맞아요. 네, 포트폴리오는 구성하는데 테슬라의 비중을 얼마나 둘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의 결정인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서 가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제 내 자산 구성이 완전 현금 아니면 완전 현금에 주식 한 종목에 몰빵 이런 식이 아니라 피자처럼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그래프 잘 나눠가지고 주식과 채권 비중 이런 식으로 나누잖아요. 우리 포트폴리오를 이런 포트폴리오 우리도 이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 질문 진짜 많이 보내주셨는데 일단 첫 번째 이소정님 질문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미국 여행 갔을 때 도로에 돌아다니는 차의 절반은 테슬라였다 하셨고 미국은 워낙에 땅덩어리가 넓고 교외에서 도시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집 앞에 충전소를 설치하면 그만인데 사실 한국은 그 출퇴근 도시 풍경이 너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충전소를 확보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박사님 한국에서는 충전소 인프라가 아무래도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뭐 한국의 전기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로 전환 안 해도 세계는 전환할 건데요. 아파트에다가 저는 100% 모든 주차 공간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차 시장이 거의 90%가 전기차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를 보면은 그 추운 나라에서도 충전 잘 되고요. 그 추운 나라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를 주유소 같은 데서 충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 스마트폰 충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충전을 하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충전합니까? 집에서 충전하시거나 직장 가서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충전할 수 있어야 되고 전기차는 집에 와서 충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뭐도 하냐면 이런 안전사고 나오는 것은 충전 시스템에 대한 기술 투자를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로드 밸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갑자기 만약에 무슨 제품 세일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쿠팡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면 그때 동접자 수가 많으면 게임의 동접자 수가 많으면 이걸 가지고 서버가 터지기 때문에 이 로드를 밸런스 있게 균형을 해서 이 하중을 분산시켜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로드 밸런스도 있어요. 갑자기 모든 사람이 동시에 출근해가지고 다 전기차인데 다 거기다 꽂았다고 생각해봐요. 상상이 돼요. 그렇죠. 또는 갑자기 다 동시에 퇴근해가지고 꽂아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뭐냐면 나는 지금 꽂지만 언제 퇴근할 거고 또는 언제 출근할 거라를 입력을 해놓으면 그 시간에 맞게끔 전체를 계산해서 여기에 에너지 이 정도, 여기에 이 정도 에너지 그리고 충전 끝나면 자동으로 끊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화재는 나지도 않고 사실은 내연기관의 화재율은 더 높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면 되는데요. 아파트하고 지금 오피스들. 주차장 오피스 빌딩의 주차장에 모든 공간에 전기차 충전을 하면 되고요. 또 유럽에는 그런 스타트업도 많아요. 요즘 세차도 주차해 놓으면 세차해 주고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럽에는 어떤 스타트업이 있냐면 그냥 주차해 놓으면 충전해 줍니다. 중간에 와서. 뭐 이런 스타트업들도 그러니까 충전기 들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꽂아놓고 충전시켜주고 가고 뭐 이런 서비스들도 있고요. 그래서 충전 땡겨요. 그렇죠. 네. 충전 땡겨요. 네. 이런 것처럼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흔히 말하는 레인지 앵사이어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행거리. 우선 배터리 기술도 좋아지고 있지만 이제 미국은 고속도로에서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멀리 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슈퍼차저망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요즘은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갈 수 있는 충전거리의 배터리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이슈는 해결해야 될 이슈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악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벤츠가 뭐 유럽에서 그냥 모델 T가 나왔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시커먼 연기가 둘둘둘둘 나오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배기 장치가 발전했겠어요? 그런 거 기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혁신이고요. 그게 혁신인 거죠. 여러분 처음에 신호등이 있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깜빡이등도 없었어요, 차이는. 왜? 교통사고가 날 거를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병원에 있는 이머전시 룸, 그러니까 이머전시 뭐죠? 하여튼 응급실 왜 생겼습니까? 자동차 사고가 많이 나면서 이거 처리하기 위해서 인류에게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 응급실이에요. 항상 이런 제도를 개선하면서 사회 시스템이 변하는 것처럼 전기차는 이제 시작되고 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게 가면서 산업이 발전하는 거고 사회가 발전하는 거라는 거죠. 2차 전지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 먼저 답변을 해주신다면. 저는 우선은 한국에서 2차 전지 붐은 끝났다고 봐요. 죄송해요. 여러분 2차 전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LG 엔솔 대단히 중요한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 좋아하는 수는 관련주라는 단어예요. 이런 이것 뜨면 적어도 재무제표 없이 특징주 관련주 그 시장의 어떤 구체적인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 없이 여러분 배터리는 예를 들면 리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2026년부터는 테슬라는 지금 리튬 정제소도 만들고 있어요. 리파이너리. 리튬 리파이너리라고 해서 정제소라고 해서 그걸 캘리포니아에다 만들고 있는데 원석을 가지고 해서 쓸 수 있게끔 리튬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돈 찍어내는 기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리튬 가격이 물론 지금 많이 내려갔지만 하여튼 이 리튬 정제소도 만들고 있어서 리튬을 당분간 쓰겠지만 요즘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소디움이라고 해서 리튬을 뺀 소듐이라는 건 이제 나트륨 쪽 계열이죠. 그러니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바꾸려고도 하는 흐름도 있고 전고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LFP 배터리도 매년 7%에서 8%씩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원계도 또 좋아지고 있으면서 뭐 삼원계가 세계를 지배할 거라 이거는 제가 보기엔 개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건 기술의 혁신에 대한 것들을 전혀 무시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CATL 중국 CATL 제가 뭐 중국 기업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훌륭한 기업인 거고 거기도 그렇게 떼돈을 벌었으면요 기술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CATL도 삼원계도 만들어내고 LFP 배터리도 만들어내는 거고 전고체도 준비하고 있는 거고 소디움 것도 준비하고 있는 거고 LG 엔솔도 마찬가지로 4680에 있는 테슬라에 납품할 것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LG 엔솔도 LFP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뭐 특정 뭐 삼원계가 뜰 거야, 뭐 MCN이 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주에다가 투자하면은 벌 수 있어. 이거는 심리적으로 잠깐 주가가 부양될 수 있으나. 이벤트에 의해서 부양될 수 있으나 펀더멘털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를 찾긴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터리 시장은 대단히 기술 혁신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매년 달라지는 기술이 나오면은 이 기술이 나오면 저 기술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시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리스크가 큰 시장이라고 저는 2차 전지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은 커지겠죠. 배터리 시장은 커지겠지만 심지어는 예를 들면 보세요. 메가팩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의 메가팩도 처음에는 1세대는 3원계 배터리로 했어요. 그런데 시장이 커지면서 굳이 3원계 그러면서 LFP로 다 바꿨거든요. 여기 근데 다 본인들이 만든 거냐? 아니야. 다 CATL을 사갖고 와서 메가팩이라는 걸 ESS라는 걸 했고 지금 CATL도 ESS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경쟁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테슬라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 AI를 넣어가지고 단타 매매를 합니다. 에너지 저장을. 에너지가 비싸면 한국에선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유럽하고 미국하고 호주에선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비쌀 때 사들여서 저장해놨다가 에너지가 싸면 팔아요. 근데 이것을 0.01초 만에 합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설치비를
요 돈으로 뽑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AI로 부가가치를 만든 거죠. 배터리로 부가가치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자체는 시장은 커지겠고 기본재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기본적으로 성장하겠지만 이것은 대단히 기술 경쟁에 의해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가지면서 2차 전지에는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희가 사실 2021년부터 뭐 작년 정도까지 요 2차 전지랑 테슬라 여기에 너무 강렬한 매운맛의 추억이 있어가지고 불현듯 이 전기차미 2차 전지 또 우리나라 관련주 제가 분명히 그 아픈 경험들이나 뭐 좋았던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점 주제들에도 관심이 되게 많으셨고 저희 2030 시청자분들에게 응원 그리고 한마디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만을 위한 방송이 있다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 편인 방송이 있다라는 거, 내 편인 뉴스레터가 있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고요. 항상 여러분들 제네럴하게 뭐 다양하게 뭐 유튜브 채널도 많고 요즘은 이런 방송 채널 많지만 저는 어피티의 장점은 여러분들만 생각한다는 것, 여러분들의 편이 되려는 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런 방송들이 흥했으면 좋겠고 주변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여러분 라이브도 많이 보시고 그 이후에 편집본도 많이 보시고 많이 하면서 어피티 그리고 뉴스 토스트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귀를 또 이렇게 입을 또 귀에 거네요 제가. 네 오늘 이렇게 오늘 준비한 이야기 다 나눠봤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과 목요일 7시 40분 뉴스토스트로 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정희님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